그 고기 조각 저는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 제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싫었으니까요. 늦은 오후 낡은 식당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접시 더미를 씻고 있는데 손님이 일어서자 익숙하게 머리를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식탁을 치우러 갔습니다. 식탁 위엔 남겨진 바비큐 갈비 한 조각 껍이 태워지고 기름은 굳어 있었으며 짙은 소스가 접시 가장자리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급하게 먹고 탄내 난다고 불평하고 마치 가치 없는 물건처럼 그걸 그냥 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탄내, 짠내, 약간 시큼한 느낌의 오래된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쉽게 견딜 냄새는 아니었죠. 하지만 제 안엔 아까운 마음이 그 어떤 감정보다 강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주인장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젊은 직원들은 구석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느라 제겐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독 비누 범벅인 두꺼운 설거지 장갑을 낀 은발의 여자를. 저는 살짝 그 갈비를 휴지에 싸서 두툼한 외투 주머니 속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지만 들킬까 봐가 아니라 제 자존심이 제 자신에 의해 짓밟힌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단지 태워진 고기 한 조각이 저를 병원에 누워있게 만들 줄을. 그리고 그 뒤엔 조용한 나날들이 올 줄을. 그날 밤 집엔 아무도 제 밥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엄마가 밖에서 드시는 줄 알았어요. 라 말했고 아들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갈비를 팬에 올렸습니다. 기름 한 방울도 두지 않고 단지 물을 살짝 뿌려 부드럽게 했습니다. 연기가 올라와 눈이 메웠지만 저는 머리를 숙이고 오래된 뚜껑으로 살짝 부채질을 했습니다. 저는 옅은 노란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식사했습니다. 갈비는 퍽퍽하고 질겼으며 너무 태운 맛이 강해 평범한 물을 몇 모금씩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삼켰습니다. 저는 귀찮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기 싫었으니까요. 한밤중 제 배는 갑자기 칼로 찌르는 듯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시작된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마치 칼날이 배를 그어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까지 기어갔고 식은땀이 흘렀으며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깨울까봐 두려웠으니까요. 또 듣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또 귀찮게 한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죽는다면 내일 아침 누가 제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할까요? 며느리? 손주? 아니면 아무도 모를까요?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은 새하얗고 손엔 링거가 꽂혀 있었고 목은 바짝 마르고 아팠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식중독이 심했습니다. 위염도 급성으로 왔어요. 그래도 제때 병원에 와서 다행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태운 고기를 먹은 이유가 저 자신이 아직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걸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식탁 한편에서 시혜처럼 주어지는 밥을 기다리는 투명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3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단 한 줄 문자만 보냈습니다. 병원비 얼마야? 내 카드 쓰지 마. 택시는 부르고 싶지 않아서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랑비가 내리고 신발은 젖어 뼛속까지 시렸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속 어딘가 무언가가 죽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집 문 앞에 도착해 조용히 열쇠를 돌리고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음악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외투를 갈아입은 뒤 부엌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또 병원 갔다 왔어? 이제 우리도 감당 못해. 엄마가 요즘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알아. 저는 멈춰섰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찬밥과 씌어진 김치를 조금 먹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같이 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태운 고기 한 조각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걸. 제가 일하는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온종일 집에 있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게 언제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남편 장례식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지고 식사도 혼자만 하게 되었을 때쯤. 그때 아들이 말했죠.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있으면 안 좋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나이도 들었고, 이제는 가족이랑 함께 살아야지. 그래야 사람 소리라도 들리겠지. 하지만 같이 살게 된 후에야 알았습니다. 사람 소리가 난다고 해서 가족의 정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처음엔 식탁에 앉아 물을 따르고 차를 우려내고 과일을 깎아 놓았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칼을 잘못 쓰고 채소를 덜 씻어서 시든 잎을 끓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손자 승호는 처음엔 저를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클수록 엄마 말을 더 잘 따랐고 제가 부르면 네 라고만 대답한 뒤 금세 달아났습니다. 저는 점점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그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은 아닙니다. 솔직히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모아둔 약간의 저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을 나설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달력을 멍하니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식당은 망원 전통시장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밖에선 생선 장수 아주머니, 고구마 아저씨의 외침이 들리고 익숙한 웅성거림이 오래된 도시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4시 20분에 일어납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불을 켜고 보리차 한 잔을 타 마신 뒤 속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갑니다. 겨울 새벽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어떤 날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가지만 저는 여전히 나섭니다. 버스 안은 조용합니다. 커피 냄새, 향수 냄새, 전자신문 넘기는 소리. 아무도 저를 보지 않습니다. 저도 필요 없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면 짙은 파란색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검은 고무 신발을 신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설거지통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와 눈이 맵습니다. 뜨거운 물, 더러운 그릇, 기름기 편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저는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테이블을 닦을 때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설거지를 평소보다 빨리 끝내면 어린 아가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주머니, 오늘 진짜 빠르셨어요. 그 말 한마디, 그거면 아침이 따뜻해집니다. 점심은 몇몇 직원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들은 저를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가끔은 따뜻한 미역국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언젠가 그들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살아계셨으면 아마 김 할머니 같으셨을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식당에서 저는 김 할머니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정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저는 대체 무엇일까요? 늙은 내가 요리를 잘못해서, 바닥을 잘못 닦아서 손주가 미끄러졌다고, 며느리가 처음부터 다시 치워야겠다. 고한 그날도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자 손엔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자 승호가 팬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해서 급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아이가 맛있다고 칭찬했던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이 기름 얼마나 된 건지 아세요? 애가 먹고 배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국자를 든 채 한 손이 떨렸습니다.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손자가 먹고 싶다고 해서. 미정은 한숨을 쉬며 프라이팬을 빼앗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나가서 쉬세요. 저는 나왔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부엌 문이 제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제 자존심을 막아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존재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집에선 내가 여전히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살고는 있지만 이 집에 속한 사람은 아니게 됐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시골에 혼자 살던 시절 나는 마루에 앉아 느릿하게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옆집에서 건너온 이웃이 안부를 묻고 갈비탕을 나눠주곤 했죠.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어떤 날 밤 차가운 침대에 누워 벽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 저는 무급가사도우미처럼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온수를 데우고 보리차를 우려내고 바닥을 닦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일어나자마자 고맙다. 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 낡은 대걸레 쓰지 말랬잖아요. 청소기는 왜 안 쓰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저는 제 존재를 조금씩 지워가는 기분이 듭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은 예쁘게 세팅된 식탁에 앉아 백화점에서 산도자기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남은 찬밥과 마른 반찬을 먹습니다. 앉을 자리를 차지하지 않기 위해 서서 먹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 컵을 하나 깨뜨렸습니다. 그냥 컵 하나였을 뿐인데 며느리가 달려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작년 생일에 받은 선물이에요. 어머니,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저는 말없이 낡은 손수건으로 바닥에 흩어진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날 밤 손자 방 앞에서 아이의 잠든 숨소리를 듣고 있을 때 아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집에서 저를 진짜 할머니로 기억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아직 어린 손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손자조차도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땐 시장에서 돌아오면 제 다리에 안겨 사탕을 조르던 아이가 이제는 TV만 바라보며 저를 봐도 가볍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어느 날 제가 토끼 모양으로 깎은 사과를 손자 방에 가져갔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좋아하던 과일이었기에. 그런데 막 놓으려던 참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이 식단 조절 중이에요. 그렇게 버릇 들이지 마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험이라 힘들다고 해서 조금 기운나라고. 미정은 아무 말 없이 한숨을 쉬고 조용히 접시를 치워갔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방금 씻은 사과의 물기를 머금고 있었고 마음은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꺼내가 버린 듯 텅 비었습니다. 어느 추운 저녁 발코니 문이 바람에 덜컹거리자 제가 달려가 닫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주방에 서 있던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문 함부로 열지 마요. 찬 공기 들어오면 애 감기 걸려요. 저는 설명하려 했지만 멈췄습니다. 그저 말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전기난로 옆에 앉아 10여 년 전 남편을 위해 직접 짜줬던 오래된 목도리를 껴안았습니다. 그 목도리엔 아직도 낡은 나프탈렌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정작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제가 낳고 비 오는 날등에 업었던 그 아이는 이제 저를 불편한 존재로 여깁니다. 가끔은 이 작고 오래된 방에 앉아 예전엔 창고로 쓰였던 이 방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일 내가 죽는다면 누가 가장 먼저 알아챌까?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너무 오래 조용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참아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집안에서 천천히 사라져가는 걸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를. 모든 일의 시작은 햇살이 들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맑고 고운 햇살이었습니다. 베란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빛이 매일 아침 제가 조용히 물을 주던 화분의 잎 그림자를 바닥에 그려냈습니다. 그날은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벽시계 초침 소리와 부엌에서 오래된 주전자 끓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집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아무도 막지 않을 겁니다. 저는 남편이 쓰던 옛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창고가 되어 이불 더미와 고장난 장난감, 낡은 박스들이 쌓여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기억했습니다. 오래된 갈색 서랍장, 그 세 번째 서랍 아래에 남편이 중요 서류를 넣어두던 그 자리를. 손이 떨리면서도 저는 종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의 퀴퀴한 냄새, 묵은 향 냄새, 그리고 남편이 쓰던 싸구려 향수 냄새까지 났습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집 소유권 증서,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 그리고 한 통의 편지. 병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이 저에게 썼지만 보내지 않았던 편지였습니다. 내가 먼저 가면 이 집은 꼭 지켜줘. 이건 너의 마지막 보금자리야.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오래전에 말라버렸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떠나고 싶다면 지금이 그때라는 걸.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정신이 또렷할 때, 더 이상 이 집의 눈빛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인터넷에 접속해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찾았다. 눈은 잘 안 보이고 손은 느려졌지만 그래도 애써가며 글자를 입력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장 보러 가는 척하며 일찍 집을 나섰다. 긴 외투를 입고 천 가방을 들고 새벽 5시 40분 첫 버스를 탔다. 그 사무실은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변호사는 중년 남성이었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알아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말했다. 김 여사님, 남편분께서는 저희 오래된 고객이셨습니다. 원하시는 절차 조용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더 묻지도 않았고 왜 집을 명예 변경하고 예금 전액을 인출하고 따로 계좌를 만들려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너무 늦기 전에 나를 위한 일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그날 점심, 나는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옛 시장으로 돌아갔다. 더 건강했을 때 일하던 곳. 나는 천 신발 한 켤레와 잿빛 겨울 외투 그리고 털이 달린 니트 모자를 하나 샀다. 좋아서 산 게 아니었다. 그저 더 이상 옛집 냄새가 묻어있지 않은 걸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을 뿐이다. 밤이 되자 나는 미역국을 한 냄비 끓여두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손자가 기억하길 바랐다. 할머니가 국을 끓였고 아침 일찍 일어났으며 누군가를 아꼈던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편지를 썼다. 한 통이 아니라 3통. 하나는 손자에게, 하나는 아들에게, 그리고 하나는 나 자신에게. 순자야, 드디어 너는 놓는 법을 배웠구나. 그게 약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야. 만약 내일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적어도 너는 침묵 속에서 죽지는 않았다는 걸 기억해. 나는 편지를 접어 각각의 자리에 놓았다. 헷갈리지 않게, 서두르지도 않고.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보리차를 끓이고 손자에게 줄 따뜻한 물을 한 컵 따라 놓고 이불을 가지런히 개고 거울을 닦았다. 그리고 작은 여행 가방을 들었다. 예전에 수많은 식당을 다니며 함께했던 그 가방을.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다만 복도를 따라 부드럽게 비치는 아침 햇살만이 남아있었다. 그 햇살은 내가 한때 이 집을 내 집이라 믿었던 그 공간이 내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처럼 다정했다. 사람이란 곁에 있을 땐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낸다. 하지만 그들이 조용히 떠난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자기 마음속 울림을 듣게 된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고 햇살은 부드러웠다. 평범해 보이는 그러나 어딘가 달랐던 하루의 시작이었다. 미정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향해 주전자를 켜려다 전날 밤부터 식어있던 주전자를 보고 멈칫했다. 물 끓는 소리도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던 보리차 향도 없었다. 그 향기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사라지기 전까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미정은 식탁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평소처럼 김 여사가 손주를 위해 준비해 두던 따뜻한 죽도 없고 곱게 접힌 냅킨도 없었다. 아니, 김 여사의 존재 자체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 끝방 김 여사의 방으로 급히 걸음을 옮겼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가지런히 정돈된 이불과 절반쯤 비워진 옷장이 보였다. 오래된 여행 가방은 사라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 뜯지 않은 보리차 한 봉지, 그리고 김 여사가 추운 날마다 두르던 갈색 목도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미정의 마음이 툭 하고 꺼지는 느낌이었다. 여보, 어머니가 안 계셔. 재현은 막 넥타이를 매던 중이었지만 아내의 말에 넥타이를 놓고 곧장 달려왔다. 어머니의 방 서랍들을 하나하나 열어봤지만 모두 비어 있었다. 약통, 장신구 상자, 사진 보관함까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편지를 들었다. 손이 가볍게 떨렸다.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엄마는 화가 나서 떠나는 게 아니야. 이제 더는 이 집의 식구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그동안 함께 살아줘서 고마웠어. 늘 건강하게 그리고 손자가 행복하게 자라길 엄마는 바란단다. 집안은 순간 고요해졌다. 그 직후부터 아무 말도 없이 수색이 시작됐다. 본능적으로 모두 알았다. 김 여사는 아무데로나 떠날 분이 아니었다. 이번 사라짐은 명백한 결심이었다. 미정은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무도 김 여사가 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다. 재현은 경찰서를 찾았다.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지갑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나가셨나요?
라는 질문에 갑자기 떠올랐다. 집문서, 통장 아마 다 가지고 나간 것 같았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서류 보관함을 열었다. 오래된 서류들은 그대로였지만 재산 관련 문서는 몽땅 사라져 있었다. 미정은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진명에 당신 이름이라고 하지 않았어.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식은땀을 흘렸다. 더운 것도 아니었고 단지 놀람과 당혹 그리고 깊은 후회 때문이었다. 그 집 자신이 자라났고 아내와 아이를 데려와 함께 살았던 그 공간은 한 번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늘 곁에 있던 그 여인, 늘 신세진다고만 생각했던 어머니는 사실 그 집의 진짜 주인이었다. 법적으로도 도리로도. 그날 저녁 식탁은 조용했다. 아무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 아무도 김 여사가 어디 갔을까? 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각자 마음속의 생각만 맴돌 뿐이었다. 미정은 아들을 위해 사과를 깎고 있었지만 손이 떨려 계속 과육을 잘못 잘랐다. 사과는 예전 김 여사가 자주 깎아주던 토끼 모양이 되지 못했다. 승호는 그 사과 조각을 잠시 바라보다 머뭇거리며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어디 갔어? 왜 토끼 안 만들어줘?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말을 잃었다. 그 아이 가족 중 유일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던 존재 마니 할머니의 빈자리를 가장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승호는 김 여사가 매일 밤 읽어주던 낡은 만화책을 꺼냈다. 책을 넘기다 중간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졌다. 떨리는 손글씨였지만 또렷했다. 승호야, 할머니는 조금 멀리 다녀올게. 자신을 다시 찾으러. 나중에 내가 크고도 할머니가 기억나면 바다로 와줘. 파도를 보고 할머니 이름을 불러줘. 할머니는 들을 수 있을 거야. 아이의 눈동자는 긴 시간 동안 멈춰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엄마를 향해 물었다. 엄마, 할머니가 내 이름 부르면 들을 거래. 우리 내일 바다 가면 안 돼. 미정은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다. 처음으로 그녀는 느꼈다. 허전함은 누군가의 불편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